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검은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다만 간밤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격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반도체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간밤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어지럽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고 코스닥 안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말 그대로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간밤의 흐름도 사실 강력한 반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의 변동성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오늘 간밤에 일제히 오르지는 못했고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 내리는 가운데 직전 거래일에 4% 급락했던 나스닥이 그래도 반가운 반등을 이뤄낸 하루였고요. S&P 500도 0.3% 오르는 모습으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격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WTI가 여전히 90달러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상호 공격 중단 선언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5% 넘게 급등했습니다. AI 관련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도체 주요 종목들 일제히 올랐고요. 오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도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폭등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증시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급락했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면서 AI 관련 종목으로 투심이 회복될지 여부가 주목되는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다시 한번 AI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향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을까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고용 지표가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됐고요. 결국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는 이야기가 됐죠. 성장주와 반도체주 쪽으로 집중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6월 4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빠졌고요. 특히나 6월 5일에 10%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지난 이틀 동안 12% 넘게 빠졌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좀 달라졌죠. 주요 반도체주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인텔 모두 올라줬는데요. 시장 입장에서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AI 관련 종목으로 투심이 회복되는 시도를 강하게 보여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 젠스낭 CEO가 지금의 시장 상황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고요. 모건 스탠리도 이번 조정은 불가피했지만 건전한 과정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장기 강세장 쪽에서 기술적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결국 AI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평가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반등이 왜 중요한가 보시면요. 단순한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 주가 상승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AI 투자 스토리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오늘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AI 산업의 성장성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최근 반도체주 급락이 과도했는지에 시장은 더 주목하면서 오늘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이 시장을 긴장시켰던 중동 리스크, 일단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만 해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던 상황이죠. 중동 긴장 상당히 고조가 됐었는데 이후에 좀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이란은 대이스라엘 보복 작전을 종료하겠다고 CNBC를 통해서 발표했고요. 이스라엘도 이란의 본토 추가 공습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트럼프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양측에 대한 휴전 압박을 하면서 확전 차단 시도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장은 전면전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지금의 분위기를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시장의 시선이 결국은 CPI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좀 변수가 되는 건 유가와 물가입니다. 유가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장중 95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는데요. 여전히 배럴당 90달러 이상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불안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관심은 이 중동 분쟁이 일으키는 유가의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핵심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PI 발표 수요일 날 나옵니다. 유가 상승이 실제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중동 문제가 끝났다라고까지 해석을 한 건 아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분위기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중동 갈등 자체보다 이 전면전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에 안도한 시장이었고요. 이제 관심은 이 유가가 CPI를 자극할지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급락이 나왔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사실 거의 끝이었고요. 그 이외에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종목별로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엔비디아가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간밤에 1.7%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뉴욕 증시에서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파트너를 잘 만나서 이 AI에 필요한 인프라를 단계별로 빠르게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AI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건데요. 엔비디아가 이 작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도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 3%대 가까이, AMD 5%대 가까이, 그리고 퀄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 나왔고요. 그리고 인텔이 1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모두 다 인텔을 칩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텔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 보시면요. 샌디스크 보시다시피 5%대 상승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를 2,100달러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샌디스크의 긍정적인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력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라클이 간밤에 0.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투자사들이 지금 오라클의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시장에서 1% 가깝게 하락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하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좀 특징적인 기업이 애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플은 좀 시간별로 약간의 움직임이 좀 컸습니다. 말 그대로 간밤 증시에서 애플의 변동성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례 개발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WWDC가 진행이 됐고 2시간 동안의 기조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반락했습니다. 이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좀 올랐던 금융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투자 심리는 반도체 쪽으로 여전히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러한 기업들 1%대 하락세, 그리고 버크셔 헬스웨이도 0.2%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폭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상승했을까요? 간밤 증시에서 움직였던 세 가지 특징 오늘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간에 위치해 있는 마블 테크놀로지부터 보여주시죠. 이 9.6%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주가는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는 20일에 이 마블 테크놀로지는 S&P 500에 편입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이 나왔지만 저가 매수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마블 테크놀로지가 S&P 500에 편입되면서 캠벨 숲이 S&P 500에서 편출되는 그러한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에 편입되게 되면 마블 테크놀로지를 담는 패시브 자금이 이전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거의 10% 가깝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어떠한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인텔과 마블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가 반도체 생산업체로 인텔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더 인포메이션지의 보도가 나왔고요. 엔비디아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몇몇 언론에서는 테슬라까지 지금 인텔과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플입니다.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 WWDC 2026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개최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지각생이었던 애플이 이번에 WWDC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개최 전에 더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최를 하고 키노트, 그러니까 기조연설이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했던 게요. 시리 AI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AI 기능을 모든 국가에 똑같이 출시할 수는 없다. 유럽에서는 규제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WWDC에서 공개한 이 시리 AI가 사실상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였던 주가는 다시 한번 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세 가지 특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간밤 증시의 분위기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의 분위기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에 강력한 조정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반등이 강력한 반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현재 호재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US뱅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뚜렷한 호재와 뚜렷한 악재가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호재와 악재가 좀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걸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CNBC에서는 두 투자사의 투자 의견을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형 IPO는 과거에도 시장 과열의 신호로 여겨진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IPO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약간 눈치를 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페이스X IPO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형 IPO 이후에는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남모르게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바꿀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페이스X의 상장까지는 그래도 순항을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 물량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예민하게 보시고 이러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시장 마감 상황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이 반도체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올라줬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램리서치, 그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KLA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되치기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되치기를 했을 때 아예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밀려버리면은 그게 개파락이 굳어져서 밑으로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오전 11시, 12시쯤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네. 밀려버리니까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되치기를 하려면 아예 신고가를 가버려야 됩니다. 어제 미국장은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왔고 한국장이 그런 탄력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에서 좀 신고가 경신을 했던 하루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강한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좀 같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애플이 오늘 장중에 WWDC에서 차세대 AI 기술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냉담한 반응이 나오면서 이 기조연설 중에 하락 전환한 애플 결국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스티브 잡스를 떠나보낸 이후에 이제는 팀 쿡이
떠나기 마지막 음. WWDC였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지나면 팀쿡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텐데 마지막으로 팀쿡이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를 했는데 자, 저게 이제 오픈 AI와 함께 만든 애플의 생성형 AI거든요. 인텔리전스가 계속 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시장의 그 참여자들은 별로 환호할 정도의 그 네. 어떤 결과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발표됐던 기능과 유사해서 아. 뭐 특별한 어떤 기능의 다이나믹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총괄 크레이거 페더리기가 나와서 더 지능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더 유능하다고 립 서비스를 쳤지만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 기능과 유사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확신을 끌어내기는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AI 인텔리전스에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더? 네, 올 가을에는 일상적 사용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경쟁사 대비해서 그 AI 경쟁사 애플의 우위 입증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요. 결국에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새로운 그 버전 발표에도 애플은 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네. 매그니피센트 7이 최근에 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적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주에 비해서 흔들림이 덜하니까 뭐 떨어질 때도 조금 둔감하고 올라갈 때도 둔감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애플 나름대로의 스토리로 인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네, 이 AI 경쟁의 치열한 가운데 과연 애플이 경쟁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다음 장 통해서 이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내용이다라는 걸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애플 아이폰 생태계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네. 익숙하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느끼기에 뭐 이게 엄청나네 이런 거는 좀 갤럭시 사용자들도 느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엄마 비행기 11시 45분 도착이 하면은 알겠어, 픽업 준비할게. 뭐 이게 그 사실 그쵸, 챗GPT나 제미나이나 지금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저게 얼마나 새로운 뭐 상황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애플의 그 폰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인터넷이 끊겨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관점에서는 뭐가 뭐 괜찮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뭐 저런 것들이 시리에서 시리아 뭐 해줘에서 나왔던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뭐 이 강아지 품종이 뭐야? 그러니까 온스크린이죠. 강아지가 한강에서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강아지의 품종이 궁금했을 때 직접 찍었을 때. 네. 근데 저거는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뭐 챗GPT한테 해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토요일 10시에 지인이 생일 축하할게. 뭐 엠넷 액션 이런 거 있고 비주얼 인텔리전스, 글쓰기 도구 이런 거 있는데 그건 갤럭시 폰에서도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다 탑재되어 있으면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프라이버시와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지금 저기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플이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맥도 그렇고 뭐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애플 생태계에서 무조건 애플 것만 쓰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유저들이. 그래서 거기서 온디바이스 AI로 애플 생태계에 더 묶어버리는 락인 효과가 있는데 뭐 새로운 어떤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애플의 주가를 올릴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치열한 AI 경쟁 이렇게 나오는데 애플의 인텔리전스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함께 한 것이고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있고 오픈 AI는 자체 생성형 AI 챗GPT 있고 메타 AI도 생성형 AI 라마가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AI 메타도 결국에 온디바이스 AI를 자신의 구글에 적용해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베드락이 있고요. 이런 매그니피센트 7 업체들은 다 자체 생성형 AI를 통해서 자체 생태계를 강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뛰어난 역할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저런 부분에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좌지우지 될 텐데, 물론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눈높이가 워낙 높은 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한편 또 애플은 이 시리를 출시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AI 시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리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죠. 다음 장에 나와 있네요. 네, 뭐 시리가 죽지가 않았습니다. 시리를 계속 살리는데 네네. 그래서 뭐 사용자 의도를 더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 애플 폰을 쓰시는 분들은 뭐 더 익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애플 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용자분들이 느끼는 감도가 있는지는 뭐 애플 사용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던가 애플 생태계에 그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요. 중국은 당연히 규제 승인 대기 중으로 출시 지연 상태입니다. 유럽도 지역 규제로 인해 출시 지연 상태고요. 지금 네. 미국의 영어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 언어로 다 추가 언어 지원이 될 거지만 지금은 일단 영어로만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애플이 이 시리를 계속 살려서 생성형 AI 시대에 온디바이스 AI 탑재된 생성형의 AI로 과연 그 주가의 흐름에 상승 모멘텀을 불러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열된 AI 경쟁 속에서 이 혁신을 증명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애플입니다. 간밤에 좀 이 기조연설 중에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2%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주가 흐름 어땠는지 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오히려 올랐죠. 자, 이 지금 뭐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 뒷자리로 물러나긴 했지만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에 계속해서 녹아나서 그 종목의 선정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플에 대한 지분을 조금 줄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결국에 애플의 어떤 버크셔 해서웨이가 본 모멘텀은 상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을 네. 안 바꾸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났죠. 결국 신고가를 갔거든요. 이 지금 4월 달 이후에 신고가를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애플은 지금 작년 10월 달에 저 고점을 벗겨냈어요.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4월 달 들어서기 전까지 지지부진했던 저 구간을 완전히 돌파를 시켰잖아요. 돌파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저 고점이었던 게 저점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이 서로 돌파를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거든요. 네. 지지였던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 그게 저항이 되고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그게 지지선이 되거든요. 지금은 중요한 저항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내려오더라도 290달러에서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죠. 300달러를 지금 돌파해낸 상황이고 여기서 이격 조정을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 지금 테크니컬적인 측면은 중립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기본적인 분석은 바이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신고가 경신 후에 다소 쉬어가고 있는 애플입니다만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인텔이 연이은 대형 고객사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까지도 인텔에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삼성전자도 지금 단독 보도로 오늘 새벽에 나왔던데 올해 3분기에 파운드리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인텔의 파운드리도 지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를 TSMC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인텔 파운드리나 삼성 파운드리가 끼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TSMC가 모두 다 감당을 못하다 보니 물이 넘쳐가지고 인텔과 삼성 파운드리까지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의 TPU 칩 300만 개 주문됐다는 보도 나왔고 네.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계약 제조업체로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테슬라가 14A 공정 라이선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인텔 파운드리를 선택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인텔이 지금 CPU 모멘텀 이후에 이외에 파운드리 모멘텀까지 붙을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인텔의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인텔이 이제 간밤에 장중 13%대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1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반등 신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첨단 공정 로드맵 그리고 고객 확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더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저 10나노에서 7나노를 간 다음에 7나노에서 밑으로 가는 그 순간에 사라졌거든요, 인텔은. 네. 왜냐하면 거기서 파운드리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이제 7나노 밑으로 가면서 5나노 단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인텔은 더 이상 미세화에 실패했어요. 선폭의 미세화죠. 선의 간격을 줄이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2나노 단에서 부활했습니다. 네. 20A랑 18A, 14A 나가는 게 저게 1.8, 1.4나노거든요. 지금 어쨌든 기술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자리에 앉은 거죠. 저거 나노를 못하면은 삼성 파운드리밖에 선택할 저희 옵션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1.8나노 기술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투자들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텔이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아이북과 관련해서도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연달아서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아, 예, 성능 최적화 도구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여러분들이 즐기는 저 게임들이죠. 네네. 저 게임들의 IBOT가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성능 개선 효과가 7개 타이틀 평균 12%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CPU를 인텔의 CPU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또 IBOT라는 성능 최적화 도구죠. 파운드리랑은 또 다른 얘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텔이 지금 굉장히 부활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보인다. 삼성전자랑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분야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인텔의 반등 신호가 뭐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이 아이봇까지 좀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인텔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에 상당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어땠나요? 네, 인텔의 주가 흐름이 뭐 저기 갭 상승이 아주 컸네요. 저 엄청나게 큰 네. 갭이 결국에 한 단계 레벨업되는 지금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수렴을 하고 있죠. 이런 수렴 과정도 나쁘지가 않은 게 수렴 과정을 통해서 이격 조정을 해서 이격을 줄이고 나면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이 음봉은 약간 기분 나쁜 표시를 해놨지만 네. 결국 이 과정이 한 단계 더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선 바이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중립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난 거예요. 아, 왜냐면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막 나와가지고 그때 기술적 분석이 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이제 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제의 급락도 솔직히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이밍을 잘 파악을 해서 투자 목표 주가 보고서가 막 높게 나오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좋은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상반된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뉴욕 증시가 강세장 이 신호 가운데 10개 중 가운데 7개 해당한다라면서 끝물이다라는 의견을 남긴 반면에 시티그룹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남겼습니다. S&P 500이 8,1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시티그룹이 인공지능 수혜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콧 크로너트 시티그룹 전략가는 올해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3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말 목표치를 기존 7,700에서 8,1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지수 수준보다 약 10% 높은 수준입니다. 시티는 AI 투자 확대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EPS는 $40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최근 주가 조정 역시 건강한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너트는 현재 AI 열풍이 중반 단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는 기대감이 아닌 실제 이익 성장으로 기업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AI였습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S&P 500이 지금보다 1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본 건데요. 다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이 AI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꼭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파트너십이 간밤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 탄력 보였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CN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젠슨 황 CEO가 미국 상원의 AI 청문회에 불참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4거래일 전부터 과연 이 젠슨 황 CEO가 이 청문회에 참여할 것인가를 두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불참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인공지능과 중국 사업, 미국 수출 규제를 주제로 열리는 미국 상원 청문회 출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과 AI 정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워런 의원은 미국 국민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며 황 CEO의 불참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AI와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둘러싼 핵심 기업인 만큼 의회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참석은 어렵지만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로 의원들을 초청해 관련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 중국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한 자리였는데 결국에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관련된 시장 영향은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가 인텔의 AI 칩 수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까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의 주가는 간밤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텔이 대형 AI 고객 확보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2028년까지 생산할 300만 개 규모의 TPU AI 칩 제조를 인텔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역시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인텔 기술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테슬라도 인텔의 차세대 14A 공정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장중한 때 13% 가깝게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TSMC에 집중됐던 AI 반도체 생산 물량이 인텔로 일부 분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보안을 위해서 인텔을 선택해야 하는 이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인텔의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 물량보다 기관의 수요가 더 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흥행에 성공을 한 건데요.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 공개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 IPO에는 이미 공모 물량을 웃도는 주문이 몰리며 초과 청약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주당 135달러에 5억 5천만 주 이상을 공모해 약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1조 8천억 달러로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 역대 최대 IPO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AI 사업 확장과 신규 수익원 확보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과의 계약이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기의 중심에 선 스페이스X입니다. 과연 이 IPO 날 주가의 상승률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애플입니다. 애플이 WWDC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을 했고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것은 결국에는 시리 AI입니다. 요점은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건데요. 개인의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답변을 해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차세대 AI 비서 이 시리 AI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시리는 사용자의 화면을 인식하고 과거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등 개인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애플은 이를 통해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에 밀려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WWDC는 팀 쿡 CEO가 이끄는 마지막 개발자 회의가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의 AI 전략을 평가받는 무대로 주목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AI 기능이 아이폰 교체 수요와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시리 AI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매출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호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첫 번째 기업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저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은 이제 젠슨왕과 SK 그룹 간의 협업이 있었는데 그 분야를 당연히 로이터도 보도했고 이제 블룸버그도 보도했는데 그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가지고 왔고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협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협력의 핵심은입니다. 이 협력의 핵심은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협력 분야가 크게 4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단연간의 계약이라는 점이 있고 단연간의 계약. 예. 네. 근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벌써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계약이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에 롱텀 LTA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차세대 칩을 갖다가 설계 단계부터 하이닉스가 들어가서 이제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칩의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도 엔비디아의 GPU에 필요한 이제 메모리 HBM이죠.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 내부의 시장 점유율이 90%인데 설계 단계부터 엔비디아랑 같이 공조를 하면서 최종 양산을 한다. 그러면 이 설계 단계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90% 이상 더 독점력이 강화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 독점력이 강화인데 기존의 시장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네 분야의 시장이 열리는데 네 분야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독점력이 강화한다면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주가는 더 엄청나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이제 엔비디아가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서 협력을 함에 따라서 또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영향력이 강화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좀 강화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H100으로 말미암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챗GPT를 처음 실현시켰던 이제 GPU가 H100인데 네. 그 이후에 쭉 흘러갔던 흐름을 보면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면 H100과 H200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100% 공급을 했다가 블랙을로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그 마이크론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3등 기업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등 기업 삼성전자가 왜 3등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냐? 이게 선도 기업의 이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SK하이닉스가 최초로 이제 그 H100에 필요한 HBM을 갖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니까 그러면 제조사인 TSMC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필요를 갖다 딱 충족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느 볼테이지에 어느 정도의 그 필요한 것들을 내놓아야 되느냐를 갖다가 SK하이닉스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 표준화를 할 수 있는데 맞춰주다 보니까 맞춰줬던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에 나눠주지 않아요. 그건 영업비밀이니까요. 그런 영업비밀이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HBM3까지 납품을 못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뒤늦게 납품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2등 기업으로 이제 HBM 분야에서는 위상을 갖다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제이덱이라는 스펙이 다 표준화됐던 이런 반도체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선도 기업의 이점을 SK하이닉스가 10분 활용하면서 삼성전자는 끝까지 HBM3까지 납품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 이게 표준화돼 있지 않은 설계 단계부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엔지니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제조하게 된다. 이러면 사실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뛰어들 여지가 없어지지 않나라는 맥락에서 어제 발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트너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공고해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공고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추가로 이 시장에 뛰어들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30일 어떤 날인지 아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챗GPT가 처음 서비스를 갖다가 시작한 날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23년도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워낙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1분기,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적자가 8조였습니다. 근데 4분기에 극적으로 저희도 잘 몰랐죠. 4분기에 이렇게 HBM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는 걸 몰랐지만 4분기에 HBM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이제 메모리 3사 중에 처음으로 이제 영업 이익을 냅니다. 이것이 발판을 삼아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가 계속 50% 이상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이
이 아웃퍼폼했던 이 이력이 아까 말씀드린 어제 8시 반에 있었던 그 발표를 말미암아서 더 확산되고 공고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도 들어올까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만약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더 많이 만들어내면은 이 시장도 가격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D램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X, 1Y, 1G로 갔다가 1A로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야, 우리 1A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하는 것이고 제품을 내놔봐야 합니다. 중국의 기업이 워낙 기술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나 이제 친중, 중국의 너무 친화적인 교수들 몇몇 분들 보면 중국 기업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단하다면 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다가 엄청난 그 불법을 무릅쓰고 그 기술을 빼냈겠습니까? 뭔가 하나를 먼저 개발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까? 아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HBM3E까지 납품을 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삼성전자도 한 번 뒤처지니까 납품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사실은 실제로 네. 1A, 1B까지 가는지 보자라는 것인데 만약에 간다면 그때는 중국 당국이 엄청난 보조금으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엄청나게 교란이 생기면서 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에서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4개 분야는 설계 단계부터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제품을 갖다 양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과 마이크론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 중국 기업은 더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D램 시장은 중국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레드오션으로 변하겠지만 SK하이닉스는 레드오션이 아니고 엔비디아와 같이 블루오션을 갖다 향유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의 발표는 아주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그 문득 궁금한 게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예상을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과 맨파워가 좁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엔지니어나 삼성전자 엔지니어나 다 거기서 거기고 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학교에 나가면은 너네가 이런 발표를 했구나.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런 거 다 교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아주 노골적으로 뭐 중요한 정보를 안 알려주긴 하겠지만 친하면 또 알려주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늦게 이제 참여했는데 뒤늦게 참여한 것은 헤드커터 맨 위에 있는 이제 경영진에서 잘못 판다는 것이지 물 밑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삼성전자 패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로 사실은 어저께 이제 그 젠슨 왕이 최태원 회장과 만난다는 것을 삼성전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을 뒤늦게 비운으로 만난다는 것을 갖다가 했지만 그 하나의 립 서비스라 보여지고 이런 점 때문에 삼성전자 어저께 또 한 번 마음 아프고 상처를 쓰라리게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제 발표를 네.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의 관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칩 개발부터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함께하게 됐다라는 뉴스 함께 전에 듣고 왔는데요. 이게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또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러분들도 함께 깊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어저께 젠슨왕이 엄청난 거의 대선 후보자처럼 바쁜 맞아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침에는 SK하이닉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서울대를 갔다가 중간에 들렀다가 현대차를 들렀다가 네이버도 갔는데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신 대로 엔비디아가 그 회장이 그 젠슨 회장이 두산 베어스에 이제 시구를 하러 갔습니다. 네. 거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이제 시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야, 젠슨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젠슨은 실제 다른 데서도 시구를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엔비디아 가진 강점, 엔비디아 가진 AI 위상과 형량을 봤을 때 두산과도 뭐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대목은 이제 대만의 언론이 이제 빅코 파이낸스가 짚었기 때문에 빅코 파이낸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코 파이낸스의 기사 가지고 왔고요. 엔비디아와 두산과의 관계를 조명한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왜 두산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두산 자체는 지주사인 동시에 AI에서도 중요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임도 사업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두산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작년 주가 수익률 보면 엄청 높습니다. 일반 지주사로 치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주사의 강점도 있지만은
엔비디아가 필요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제 방방을 갖다가 두산이 다른 계열사와 두산 자체가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 동방막이 없으면은 그런 AI 데이터 센터 제대로 굴러가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거의 독점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젠슨왕 입장에서는 두산에게도 뭔가 이제 그 성의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득 궁금한 게 SK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 자체도 사실 지금 AI 시대와도 굉장히 맞고요. 그런데 두산이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를 염두해서 이게 뭔가 큰 그림이 있어서 같이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잘 얻어 걸렸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걸까요? 예. 두산도 시장 규모만 치면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시장의 규모를 갖다가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데 돌려야 될 때 필요한 그 물품 중 하나가 이제 동방막이니까 구리로 만든 얇은 방막이라는 뜻입니다. 얇은 방막을 두산 실질적 독점으로 이제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두산 로보틱스 있습니다. 어저께 점심에 이제 그 젠슨왕이 서울대 공대에 가서 한 20분 정도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대본이 없었어요. 대본 자기가 워낙 이 분야를 잘 알고 이 분야 열정이 있다 보니까 쭉쭉쭉 얘기하는데 거의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학생들과 같이 그 아마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추첨을 해서 자기가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RTX 스파크를 갖다가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학생들과 미모저모 대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K 젠슨이라 불러달라고. 야, 저는 제가 어제도 봤을 때 이 사람이었으면 뭐 우리나라 정치인이 되려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친화적인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의 또 하나 강점 중 하나 로보틱스이다. 로보틱스는 무엇이냐? 결국 로봇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그 산업 현장에 배치하면은 중국과 인건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세계 산업계에 엄청나게 이제 그 돌풍과 임팩트를 가지게 됩니다. 중국이 가진 가장 강점이 모든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후진국 이전을 하는데 만약에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끼친 로봇이 인건비를 갖다가 중국의 인건비를 갖다 상쇄할 수 있다면 공장을 갖다가 선진국에서 중국이나 후진국 이전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해당 후진국 입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고 선진국의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입장에서 로봇이 제일 중요한데 어저께 서울대 강연에서 젠슨왕이 가장 반복해서 말했던 단어가 무엇이냐? 로보틱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점도 사실은 두산이 이제 젠슨왕과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유통이 있다, 채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 방문한 젠슨 황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전력원일 텐데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목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중요한 두산그룹의 계열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SMR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그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을 한번 우리가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 필요한 단어가 필요한 전력 소모 0.3W였는데 이제는 챗GPT한테 하나 물어보면은 3W씩에서 올라갑니다. 0.3W에서 3W 올라가면 10배 올라가죠. 이건 텍스트 검색일 때 그런 것이고 AI의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다. 이러면 사실은 전력 소모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소모가 필요한데 전기 소모 필요한 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2030년쯤에는 SMR이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깔리면서 필요한 전력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인데 당장 필요한 전기는 어디서 공급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LNG, 천연가스를 갖다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터빈을 돌려야 돼 가스터빈이 기존에 있던 세계 3강이 미쯔비시, 그다음에 GE 버너바, 독일의 이제 지멘스 세계 3강이 2030년까지 터빈의 생산이 이미 다 물량이 다 꽉 찼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머스크가 야 우리도 터빈을 줘 그러니까 야 기다려 줄 서서 기다려.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딜 찾아봤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생산하는 걸 알고 가스터빈을 갖다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이 점도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결국은 네이버를 찾아와서 네이버에 엄청난 물량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구축하기로 했죠. AI 데이터 센터 구축했는데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가스터빈이 있어야 됩니다. 가스터빈을 누가 생산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4년 후의 먹거리는 SMR이 중요하고 현재 당장 캐시플로우는 어디가 중요하냐? 가스터빈을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되게 중요한 기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요약을 한다면 방막, 두산 주주,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전력에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구까지 하면서 젠슨왕이 두산그룹과 협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산의 수장을 만난 이유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젠슨 황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이번 같이 만나는 이러한 자리를 보면서 이거 좀 놓쳤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AI 후진국이라고 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SK하이닉스 HBM이었으면 챗GPT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 선진국 동시에 젠슨은 레토릭에 말한 분도 있지만 립서비스에 말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냐 실제적으로 한국만큼 AI를 갖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그 아틀라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두산그룹의 여러 계열사 다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진 동시에 대등하게 젠슨함과 같이 세계 AI 문화 혁명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국가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계에서 제발 부탁이지만 챗GPT라도 해보요. 왜냐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실산에 파고들었냐면 일반의 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 챗GPT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 영어에 대한 교과서를 갖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고 싶은데 문제를 갖다가 맞춤형 문제를 내고 싶으니까 챗GPT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쓰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부족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서버에 문제가 생기고 더 선거 투표용지 없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되게 부끄러운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증시가 어제 좀 급락을 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시장 급격한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또 걱정이 다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투자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히든글로벌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보시죠. 젠슨 황 CEO가 이제 어제 나흘간의 이제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죠. 결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뿐만이 아니라요. 어제는 사실은 장이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장 얘기가 좀 기사가 많았고, 그럼에도 이제 어제 젠슨 황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전날, 그 셋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뭐 첫날 그 밤에 첫날 와서 뭐 이제 페이커 만났을 때부터 화제 연속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특히 젠슨 황이 온다고 하고 이제 뭐 젠슨 황이 대만에서 뭐 로보틱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주들이 젠슨 황이 오기 전부터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젠슨 황 이제 오기 직전부터 이제 급락을 해서 그 며칠 올랐던 거 뭐 웬만큼 다 까먹었죠. 아마 이제 LG전자라든가 뭐 LG이노텍이라든가 뭐 두산로보틱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 어제 뭐 급등한 거 말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마 올랐던 거 다 까먹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 정도로 사실 약간 이게 뭐 실질적이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어제는 이제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K하고 네이버 이 두 개 회사 또 SK텔레콤까지 그러니까 SK 그룹사 두어 곳하고 이제 네이버 이 세 개 회사 정도만 주가가 좀 올랐고 나머지는 뭐 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뭐 현대차, 두산 로보틱스 뭐 다 저렇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젠슨왕도 이제 갔고 정말 많은 화제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이제 젠슨왕의 이제 이번 방안의 결산을 좀 처음부터 좀 해 보는 게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요 표 말고요, 피디님 앞에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겁니다. 크게 보면 뭐 여러 기업들을 만났습니다만 저는 핵심은 결국은 네이버하고 SK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 분담에서 인프라. 네이버랑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가와트급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운영을 이제 네이버가 주도하도록 하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네이버가 단순히 뭐 GPU 26만 장 중에 6만 장을 팔기 위한 고객 차원이 아니라 GPU 6만 장을 계기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일단 이를테면 특히 AI 인프라 쪽에 파트너로서 아주 격상이 되는 그런 어떤 이 표현이 뭐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뭐 세계 최고 회사니까 지금 그렇게 네이버라는 국내 한 검색 포털이 사실은 대단한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그 구글을 국내에서 이긴 회사니까.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은 네이버가 그냥 검색이나 하고 그냥 뭐 페이나 좀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내공이 간단치 않구나라는 걸 사실 엔비디아를 더 역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하고는 차세대 메모리 공동 설계 및 개발. 이건 앞에서 조준호 대표께서 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더 말씀드릴 건 없고 그 정도로 그 다음에 SK텔레콤과는 AI 인프라 구축 역시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그 망을 구축하고 통신망 구축하고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젠슨왕이 대만에서 얘기했고 뭐 미국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만 광통신 관련해서 이 통신 관련해서 다음 넥스트 주자를 이제 광통신 통신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좀 이제 5G를 넘어서 6G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본 회사 SK텔레콤 그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쪽 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피지컬 AI도 역시.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만 보면 네이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위상이 완전히 격상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원래 네이버가 하던 건데 우리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나 몰랐던 부분인 겁니다. 시장에서 잘 관심이 없던 부분들인 거죠. 그게 이번에 젠슨왕이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의미 부여가 됐다. 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요. 네이버하고 엔비디아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네이버가 부지하고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캐펙스의 주체가 되고 엔비디아는 여기에 GPU를 공급하고 또 글로벌 공급사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객이 국내 기반밖에 없으니까 투자를 섣불리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아태, 중동, 유럽 우리가 다 우리 영업망 통해서 깔아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익과 리스크를 분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공동체가 된다는 거, 파트너가 된다는 거죠. 네이버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었다. 어제 그래서 네이버가 2자릿수 이상 올랐던 게 어제 같은 이런 초급락장에서 다 저런 그림이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완전히 우리가 뭐 네이버를 뭐 두나무랑 합병을 해서 뭐 페이 쪽으로 뭐 하고 뭡니까 뭐 이런 쪽 가상자산 쪽으로 뭔가 그쪽으로 활로를 뭐 살 길을 모색해 본다는 등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에 전혀 반응이 없었잖아요. 요 얘기는 이 와중에서도 주가가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아 네이버가 이 그림이 옷에 맞는 그림이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나무를 통해서 가상자산 쪽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양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네이버가 제일 잘하는 게 IT고 AI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5메가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가와트급으로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AI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이 AI 팩토리 플랫폼,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 이식을 해서 소버린 AI 수요를 아시아, 유럽, 중동 시장을 공략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소버린 AI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아나 유럽, 중동은 무주공산입니다. 프랑스 정도 빼고는 없어요. 프랑스는 미스트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기인데 딴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인프라와 그다음에 네이버의 실제 수행 능력을 합치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어제 그렇게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SK 또 하나 맞아 가봐야죠. 예. SK는 그동안에는 HBM이라고 하는 단순 뭐 부품, 이게 물론 필수적인 거지만 그걸 공급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반도체 설계하고 제조 공정을 전체 AI 도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AI의 어떤 판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일종의 동반자 역할이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어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프라 로드맵에 메모리를 공동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부품 공급사 수준이 아니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어제 그래도 하이닉스가 덜 떨어진 게 아닌가, 삼성전자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있다고. 어제 이제 주가 보면은요, 뭐 SK 하이닉스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어제 관련돼서 SK 네트워크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물론 가격이 좀 싼 것도 있을 겁니다. 네이버 어제 15% 넘게 급등을 했다가 조금 어제 장 막판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춤해졌네요. 또 SK텔레콤도 어제 7, 8% 이상 급등을 했는데 역시 어제 확실히 장이 막판에 크게 떨어진 영향이 좀 다 있네요. 이렇게 주가가 일단 상승을 했다 정도. 어제 7, 8%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핵심만 빨리 가야겠습니다. 어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해외 주둔소에서 미국 해군의 전투함이라든가 이런 군함 등을 건조할 경우 예산을 지출하지 말라는, 이건 뭐 예산이 안 들어가면은 해외에서 미국 군함을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만들어줘서 갖다 바칠 것도 아닌데 무슨 조공도 아니고. 그래서 표결 결과 금지하는데 찬성, 반대가 12표. 그래서 이제 이게 NDAA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국방수권법이죠, NDAA. 여기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일단 하원 군사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마스가 이게 이제 꼬이죠. 왜냐하면 마스가의 핵심은 일단은 국내에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배를 만들어서 빨리 넘기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인프라를 이제 안정을 시켜 나가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는 배를 만든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럼 그게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이 난 거냐?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게 상하 양원을 본회의를 우리를 따지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에 사인을 한 사람인데 이거에 사인을 하겠냐고요? 사인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선주들 가뜩이나 시장도 불안한데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조선주 주가도 옆에 좀 잠깐 나옵니다만 요럴 종목들 말고 좀 큰 종목들 주가가 나오면 좋겠는데 큰 종목들 어제 뭐 낙폭이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다음 장 가보면 이거는 이제 다음 마지막 장이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이 추진 때문에 조선주가 원래 그림을 그리고 있던 마스가 이 부분이 뭐 잘못될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돼서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하나오션 마이너스 8% 떨어졌는데 뭐 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시장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어제 이제 블랙 먼데이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주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사실은 제가 더 붙인 말씀도 없습니다. 자, 시장이 과연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 증권사의 얘기긴 한데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또 반등한 걸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공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틀 급락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움직인 데가 없습니다. 올리면 더 올렸지. 아니면 SK증권처럼 지금 61만 원, 400만 원, 삼성전자 61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SK증권도 어제 따로 자료를 내서 우리 목표가 변동 없다 이렇게까지 한 번 더 강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 조정이다. 고점 경신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 증시의 급락은 기술적 조정이다. 그리고 다시 고점을 경신할 거다. 이렇게 골드만삭스 얘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12,000까지 상향 조정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사이클이 오히려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목표가를 더 올릴 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닉셀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어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데들이 되게 많았고요. 재미있는 거는 젠소랑 CEO도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죠. 오늘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기자 입장에서는 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AI 이 반도체 이 산업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뭐 주인공이니까 젠소랑 CEO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이 이렇게 싼 기회가 온 거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본인이 생각해도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뭐 주요 국가들, 한국과 대만이라든지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본인이 생각해도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본인이 이쪽 생태계를 주도해 나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사실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는 거는 펀더멘탈 이야기에 봤을 때는 전혀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가 주시장 전문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이 너무 싼 거고 또 이 양반의 얘기의 또 골자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간 상황이 아니라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권가에서 얘기들은 일부는 중간 정도, AI 붐의 중간 정도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리포트도 있고 한데요. 여전히 아직은 초반이라고 얘기하는 그 분석들도 많이 있고요. 젠슨랑 CEO는 어찌 보면 펀더멘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젠슨랑은 나는 아직도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봐서는 글쎄요. 너무 오늘 시장, 뭐 물론 오늘은 좀 반등을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이런 이틀간의 급락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증시 경험 있지 않습니까? 투매가 3일째 계속될 때 3일째에는 동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틀까지 투매는 지켜보는데 3일째 투매는 동참하지 말라. 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게요. 오늘 뭐 야간장에서 뉴욕 시장 야간장에서 우리 한 4% 올랐더라고요. 뭐 그만큼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도 분명히 뚜렷한 반등을 보일 그런 날이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시장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루에만 8% 넘게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참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사님께서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을 좀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비정상적인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수급의 쏠림도 있었지만은 그 두 배 레버리지라든지 네. 이런 어떤 파생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집중적으로 쏠리는 그런 그림이 좀 과속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어저께 이제 일단 작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딜레마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는 AI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AI 사이클은 계속 될 거고 아직 버블이 형성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현재 반도체로만 쏠리는 어떤 수급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섹터까지 팔아가지고 넘어가는 어떤 그림이라는 거는 눌릴만 하면 그걸로 받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편안해 보이진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노이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더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쪽보다는 좀 늘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서 미장 같은 경우는 틈새 장세, 그래서 종목 확산 같은 경우가 업종으로 좀 분산이 되는 그림이 좀 나오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분산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맞아요. 하이닉스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반도체에서.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미장 역시도 반도체 섹터가 추가 신고가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미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종목 확산, 업종 확산의 가능성을 좀 지켜보는 입장이고 궁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늘 뭐 반등이 세게 나오겠지만은 저는 반도체 일변도로 가는 것이 저는 좀 버거워 보인다 아직은 그런 입장 그대로입니다. 네, 반도체만 반등하게 된다면 아마 또 그만큼 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우려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락의 좀 이유를 짚어보자면은 사실 하락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명확한 이유 때문에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또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사님의 또 고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반도체 주식을 팔았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주식에서. 그러면 이제 지수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여전히 1등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머징 마켓에서의 비중이 자체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비중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한국물을 팔게 되고 한국물을 파는데 반도체만 올라가니까 반도체를 팔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도체로만 쏠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상황에서도 계속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니까 그만큼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팔아놓고 이 판 돈을 가지고 국내의 다른 섹터로 들어갔었으면은 노이즈가 좀 덜했을 텐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스페이스X 공모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아이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림을 연상을 시켜본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팔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외국인들은 더 팔게 되고 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원화가 약세가 굉장히 심화가 됐죠.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지금 약한 통화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건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하고 무관한 얘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그 무역 대금, 그러니까 수출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사실 환전을 안 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열심히 팔아대니까 지금 환율에 좀 비정상적인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차분해지는 어떤 그림이 필요한데 때마침 또 어저께 정부에서 그 환해지 얘기가 또 나왔지 네. 않습니까?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그러면서 환율이 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거하고 미장의 어떤 반응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건데 환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완전히 안정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매도를 강하게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의 쏠림이 과했던 측면에서 반도체만 올라가다 보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환율까지 건드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본격적인 베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외국인들 들어오려면은 반도체가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다시 외국인들이 자금을 반도체 쪽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될까요?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합산으로 1,000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로 봤을 때 급락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밀려가지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늘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지금 2배 레버리지나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힘들어지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10% 정도 빠지게 되면은 소위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매매 리스크도 또 부각이 될 맞아요.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좀 그 숨고르기가 진행이 돼준다면은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더 커지지 않고 지수가 크게 안 올라가면은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 역시도 제한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순환매가 좀 일어나면서 키 맞추기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시점에서 다시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내년 실적이 됐든 아니면은 뭐 PER로 밸류 계산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 우세해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실적과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전망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늘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간이 저는 더운 기간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유는 여전히 저는 상방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한 달 내지 2달의 어떤 구간을 놓고 말씀드렸을 때는 반도체는 조금 늘어지는 게 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투자를 위해서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스페이스X IPO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 CPI 발표도 있고 이러한 뭐 빅 이벤트들 남아 있는데 이게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 스페이스X 상장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반응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시면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지수 상승을 억지로 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과 같이 큰 회사들이 상장이 되게 될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 별로 안 받다가 이제 반도체 한번 늘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저는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은 상장하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서 만약에 스페이스X가 과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PI 역시도 이번에 만약에 4%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되게 주목할 그죠. 것 같은데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조정의 트리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하는 쪽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이유보다는 조정의 이유가 더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실제로 뭐 시장의 움직임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들 주목하시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까라는 의문이 있는 반면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시장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AI 사이클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인프라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도 아니고 그죠. 추가적으로 디바이스 확성 국면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네. AI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려면은 네. 앞으로 장기 전망 좋으니까 그냥 계속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한데 네. 구간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의 어떤 수급이 좀 다소 과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자닉스는 제가 굳이 팔 생각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 주가가 조정받을 걸 알면서 왜 굳이 팔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는 거는 장기 사이클은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쪽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늘어질 가능성 그리고 저것이 실적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급반등한다기보다는 그 이후 하반기 전망이라든지 내년 전망에 대한 숫자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AI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땐 좀 더운 기간에는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보는 거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항상 결국 결론적으로는 AI는 버블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다. 다만 대출이나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피곤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죠. AI 내러티브는 역시나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 시장의 문제는 수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어젠 또 기관이 좀 팔았더라고요. 이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내는 시장입니다. 이게 상승을 언제까지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고 좀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뭔가 뚜렷한 해답은 없는 것 같은데.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네.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약간의 포모가 좀 들어가 있고 특히 ETF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큰 자금들이 그렇게 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자로 해가지고 ETF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 손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100% 손실이라는 건 투자하신 모든 분이 손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약간 포모 심리에 의해 가지고 단기에 큰 시세를 보려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기간적인 측면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잘못하시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전자닉스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만 더 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의 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된 이럴 경우에 이제 견디실 수 있겠냐는 거죠. 견디면 되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레버리지 네. ETF 같은 경우는 이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있지만 그거를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가지고 파생 상품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빠집니다. 빠지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란 말씀 드리는 거고 오히려 조정받을 때 현금으로 주식을 사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번 기간에 못 사신 분들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에 막 올라가는 걸 추격하시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고생하실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보니까 증권사에서 SK 하이닉스 막 400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400만 원까지 간다는 거는 지금보다 2배가 더 간다는 건데 이게 달성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과열 국면이 지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실적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의 지속성. 지금 400만 원 제시하는 것들 이제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를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익이 지속 가능할 가능성을 지금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선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한 수급, 특히 레버리지에 의한 수급이 붙어가지고 올라간 상태에서는 바로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인데 전략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쭉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계속해서 저희 마켓 시그널에 출연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너무 잘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시장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영훈 이사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지금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은 좀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식 애매하고 헷갈리고 어려우면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굳이 1년 365일 내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주식이라는 건 투자라는 거는 내가 자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도 방향이 안 잡히면 저도 매매를 잘 안 해요.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지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 중순 이후 내내 좀 시장이 불편하다. 그리고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틈새 장세가 열리는 어떤 그림이 보인다면 그쪽으로 집중을 할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있고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더운 기간 동안에 좀 싸게 사보시라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또 이게 하락폭 자체가 뭐 8, 9%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올라온 만큼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고 더운 기간 동안에는 조정을 염두에 두되 이 반도체가 포트에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보자. 그리고 약간의 키 맞추기를 오히려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1시간 30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오늘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안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하락했던 반도체주 중심의 반등이 눈에 띄었던 장세였는데요. 8개 기술주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1%대 반등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한 일정이 오늘로 어제 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LG그룹, 두산, SK 현대자동차 등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한국 내 AI 사업을 확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해 내기도 했고요. 또 금요일 장에 아무래도 하락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상승폭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48% 하락하면서 20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캐나다 채권 시장에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49% 하락하면서 24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했고요. 메타는 현재 0.02% 소폭 상승하면서 58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했습니다. WWDC 2026에서 그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왔던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리 그리고 인텔리전스 기능 등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능이 발표되자마자 장중에는 3%대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여태까지 발표했던 기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66% 하락하면서 3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오랜만에 정규장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했다라는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22%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우려를 조금 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이 자동차주 전방에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GM과 포드도 함께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테슬라 현재는 0.6% 하락하면서 40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정규장에서 1%대 하락, 애프터마켓에서 0.22%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애플의 시리의 제미나이 탑재 소식에 상승폭을 가져가나 싶었는데 다수의 모델을 경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독점이 아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22% 추가 하락하면서 36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 그간의 하락을 다시 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9%대 상승, 애프터마켓에서 0.61%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94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마이크론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면요. 유가 흐름부터 살펴보셔야겠죠. WTI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면서 조금은 완화세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시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가는 다시 안정세로 찾아서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4% 소폭 상승했지만 9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은 0.14% 소폭 하락하면서 4,32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오늘은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EWR 한국 ETF까지 모두 상승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5%대 상승하면서 12,242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R 한국 ETF도 6% 상승 185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5%대 상승하면서 12,9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장보다는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시도하면서 어제장에 1,57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증권사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등 환율 상방 요인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1,570원까지는 조금 열어놔야 한다라고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03% 소폭 상승하면서 1,526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한국 증시나 양시장이 모두 다 폭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폭은 사실 폭락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 8% 넘게 빠지면서 하루 만에 676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지수를 잘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코스피가 8% 빠졌다라는 것은 8%보다 덜 빠졌다면은 이 종목은 사실상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종목입니다. 어제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 함께 만나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SK 하이닉스 어제 7.6%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이 8% 넘게 빠진 가운데서도 사실상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0% 빠지는 와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완전히 폭락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시장보다는 괜찮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과도 함께 말을 좀 나눠보고 왔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400만 원까지 나온 가운데 여름 동안은 약간의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다만 이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AI 내러티브가 이 AI의 성장 스토리가 훼손된 것은 아니고 약간 쉬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이 반도체가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여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제 주가가 딱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